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관계법규 이상권입니다. 요번에 35회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죠? 요번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다소간 좀 어려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딴 법보다는 사실은 정비법하고 등기법과 관련된 부분이 상급 문제가 두 개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법, 등기법에서 상급 문제 레벨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어려웠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법 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 보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급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거 포함해서 한 5개 정도는 굉장히 상급 레벨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상급 문제는 한 5문항 정도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급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20문항 정도, 그다음 하급 문항에 대한 부분이 15문항으로 나와가지고 이번엔 상급 문항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 시험보다는 좀 더 많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문제 정도가 좀 더 어렵다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매번 강조다시피 국토개혁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평이했고요. 그렇죠? 그 얘기들. 나머지 법들은 그냥 일반적인 중급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어렵다면 좀 어려웠겠지만 뭐 사실 회계가 너무 어려웠어 가지고 관계법규는 별로 어렵다고 못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오늘 뭐 정규 수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문제 보면서 답이 왜 이건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뭐 오랜 시간 강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간단하게 체크해 봅시다, 우리가. 그럼 이제 본래 시험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봐요. 1차 시험 이제 감정평가 관계법규 2교시에서 회계학과 보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은요. 감정평가 관계법규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재 맨날 강조하던 게 나왔죠. 기반시설과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오죠. 뭐 이거 이제 수험생 시험 본 거 바로 스캔 뜬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표시가 돼 있긴 해요. 근데 일단 도축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다? 환경 기초가 아니라 보건 위생이란 말씀 드리게 되죠. 뭐라고요? 보건 위생시설이다. 매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쓰는 거, 뭐 장례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들은 뭐다? 우리가 보건 위생시설이라고 얘기했었죠. 매번 얘기했었죠.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이라고. 그래서 4번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광역도시 계획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광역도시 계획.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에요. 광역도시 계획으로 옳은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없다? 요청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변경한대요. 제가 매번 이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문제 나올 때 매번 얘기하지만 광역계획권을 정한다는 건지 광역도시계획을 만든다는 건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광역계획권 정하려면 어디 아파? 의심, 지변통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도지사이면 의견 청취해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죠.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무슨 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엉망진창이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했다라고 나오죠. 그럼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정한 거니까 관련된 누구에게? 시도, 시군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시장 군수가 3년이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시청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니까 2년이 아니죠. 3년이 되어줘야겠죠. 그럼 정답은 매번 얘기하던 거 5번 기초조사 정보체계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에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했다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 반영하라. 매번 강의할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국토계획법은 참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다? 옳지 않은 거라고 나오죠.
뭐 일반적인 지문들이고요. 매번 설명하다시피 관리계획의 입안에 제한이 됐다. 입안 제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은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 부담시킬 수 있으니까 전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용도 지역하고 지구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완전 학급 문제죠. 그렇죠? 이건 모르면 정상 아니죠, 여러분. 제가 또 접시를 선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객들 일단 일반 주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고층이라고 나오잖아요. 저층, 중층, 중고층 1종, 2종, 3종이거든요. 그러면 중고층이면 2종이 아니라 3종이라고 나와야 돼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정답은 1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고 5번 문제. 공동구와 관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공동구. 공동구도 유통공급설로서 기반설 중에서 거의 매년 나오는 아이템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도정택 경공청이죠. 도정택 경공청을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해 줘야 되겠죠. 틀렸죠? 그 다음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치는 거는 통신선로가 아니고 뭐였죠? 하수도간 가스관 학가심의. 기억납니까? 학가심의 됐으네. 학가. 하수도간 가스관일 때는 뭐가 된다? 심의 거쳐가지고 수용하게 되죠.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공동구에 대한 부분의 설치 비용이죠. 제가 강조했죠? 비용 나올 땐 설치 비용인지 관리 비용인지 구분하셔라. 그래서 설치 비용이니까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해서 옳은 거는 몇 번? 3번 정답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았다.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 이상 납부해 줘야 되고 또 안전점검 나올 때 1년에 몇 회?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설명드리던 중급 레벨의 문제가 되어지겠죠. 비용에 대한 부분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6번 문제.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 허가 규모 그러면서 토지형질 변경 면적이라고 나와서 옳은 거라고 나오죠. 우리 기억나십니까? 개발행위 허가 규모 외울 때 주상 자생 녹지 1만 뭐하죠? 공관농 3만 보자 5천이었죠. 그렇죠? 그러므로 해서 뭐가 됩니까? 정답은 자연환경 보전적 보자, 보존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이어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가 자연 녹지면은 1만이겠죠? 그 다음 공업지역이면 3만일 테고, 그 다음 생산 녹지는 뭐가 됩니까? 1만이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면 1만이죠. 옛날에 나왔던 문제였었는데 또 나왔네요. 그렇죠? 쉽게 볼 수 있고요. 7번. 용도 지역별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최대 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항상 물어보는 건폐율. 매번 외웠던 5, 5, 6, 6, 5, 7, 9, 8, 8, 7 기억나시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나올 때 가장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요. 가장 높은 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가장 높은 거 유통상업이겠죠. 중일육은 9887, 80이죠. 그리고 가장 낮은 게 뭘까요? 고려해 보세요. 그럼 농림지역이 20이겠죠. 맨 앞에 니은이 있고 맨 뒤에 리을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 리을 있는 거는 뭐다? 2번 아니면 1번이겠죠. 그러면 이제 공업지역은 무조건 70이니까 니은, 디귿이 나와야 되겠네요. 니은, 디귿, 전용주거 2종 50이 되어지니까 니은, 디귿, 기흥, 리을에서 2번이 정답이 되어지겠네요. 항상 건폐율, 용적률 크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요, 항상 제일 큰 거 앞에 세워놓고 작은 거 뒤에 세워놓고 중간에 맞춰보시면 금방 맞출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완전히 일사천리로 풀리겠죠. 아주 똑같이 나왔어요. 8번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하면서 새로운 공공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그 공공시설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어지겠는가? 기억나세요? 항상 제가 이 문제 풀 때 뭐라 했습니까?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인지 행위 아닌지 이걸 먼저 구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일 때 새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된다? 새로운 거냐 종래 거냐 각각 누구에 기속되어지는 거죠. 이 정답은 이거죠. 행정청이다. 그럼 공공시설에 대한 귀속 시점이 언제냐라고 나오는데 행정청이라고 한다면 공공시설 종류 및 세목을 통지한 날 각각 기속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일 때 준공검사 받는 날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제가 매번 그림책 얘기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뭐라고요? 공공시설 기속의 시점에 대한 부분은 행정청이면 공공시설 종류 세목 통지한 날이고 비행정청이면 준공검사 받은 날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죠? 받음으로써 정답은 3번이죠.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고요. 9번으로 가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것도 뭐 기본 문제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나오죠. 매번 물어보는 거. 그러면 답도 워낙 쉬워요. 용적률 최대한도의 얼마? 50%. 그렇죠?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항상 보던 지문. 정답은 2번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뭐 팍팍팍 풀리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시다. 국토계획 법률에서 또 나왔네요. 성장관리계획. 제가 매번 강조하던 성장관리계획 반드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옳은 것은 국토계획 법률상 성장관리계획 설명이다.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의 내용에 들어가 숫자죠. 마찬가지로 뭘 물어봤습니까? 똑같이 건폐율을 물어봤어요. 성장관리계획으로 인한 뭐하죠? 적합하게 개발행했다면 기반시설 설치하고 위해 방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죠? 그에 대한 부분으로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데 특히 계획관리 지역이면 얼마? 50% 이하고요. 생산관리적 농림지역과 대통령령 정한 녹지지역이면 30% 이하가 되어지겠죠. 그렇죠? 원래 40, 원래 20이지만 그럼 정답은 50, 30이 되어서 3번 답이 되어지게 됩니다. 워낙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적중했다 안 했다 말하기도 싫네요. 당연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 거니까. 이 많은 우리 관계법규를요, 그 짧은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그 내용을 맞춰 공부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 이건 조금 중급 레벨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용도 지역이라는 거를 세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겠죠. 그 다음, 하나의 시도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도 안에 시군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을 정한다. 시군에 걸쳐서. 경기도 밑에 있는데 안양시, 성남시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거는 장관이 아니고요. 도지사가 입안하겠죠. 원래 도시관리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만들지만 국장이나 도가 만들 수도 있는데 여러 시도에 걸쳐 있다면 국장이, 같은 도의 시군에 걸쳐 있다면 도지사가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3번 여러분 한번 오해했을 거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매립 목적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이 같으면 특례가 돼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가 없이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한 용도지역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거 답하신 분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천이 아니라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에 한정한다고 해요. 그림책에도 명확히 써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 처음 나왔어요. 지금까지 중개사 평가사에서 이거 속이면서 바다가 아닌 하천을 주고 틀렸다고 낸 건 처음이에요. 되게 유니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라는 게 정해졌으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공식 강조하는 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건 매번 강조하던 거. 원인행위인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완료가 돼서 완료로 해제가 됐다면 사업이 잘 끝난 거니까 원래로 환원될 리가 없죠. 그렇죠?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등등등 뭐가 된다? 해제된 게 아니라 뭐가 되죠?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다면 원래 도시지역으로 의제된 거에 원래 걸로
환원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뭐 송파위례 택지개발사업 돼가지고 도시로 잘 쓰고 있잖아.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해제가 됐다고 원래 산지로 돌아가진 않죠. 매번 하던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네요. 12번. 많이 강조하던 시가화 조정구역 드디어 문제가 나왔네요. 그렇죠? everybody 뭐라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나오죠. 맨날 보던 문제였고요. 하나 오해할게. 임목의 조립용림은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이지 신고사항이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계획사업도 불가피 요청 인정 시 한해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개발행위도 별표 24에 정해진 것만 허가받아 가능해요.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는요 굉장히 강력한 긍정나의 방식이에요. 하기 때문에 신고사항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쉬운 듯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5번에 시가화 유보기간 끝나면 다음 날 잃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효력을 잃는 거에 간주하는 건 다음 날 들어간다고 했잖아. 실효하는 경우일 때. 효력이 발생할 때가 지정되면 고시한 날이고 실효를 간주하는 게 다음 날이 있는 거고. 이거 문제집 푸신 양반은 그걸 또 오해한 거지. 그렇죠? 그에게 정답은 4번이죠. 13번. 요거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거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도시 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올해 35회까지만 나오는 부분이고요. 36회부터는 뭐가 되죠? 삭제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한해서만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 문건을 배제한다 했어요. 문건을 배제한다. 5번 내용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기본이론 강의할 때 주주 문건을 배제합니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이제 시험에서 도시혁신구역으로 바뀌었어요. 2월 6일 날. 8월 7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내년 시험은 이제 이 부분은 없습니다. 개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관계법규가 바뀐 게 많아서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어지고 이거는 뭐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그렇죠?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니까. 14번입니다. 이제 부동산 가역공시법이 나와요. 요건 좀 상급 문제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역공시법이 세 문제가 나오는데 표준주택 이러고 나오면 일반적으로 표준주택 가역공시 사항이 뭐냐 공시사항을 물어봤지. 지금처럼 조사 산정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골라라. 이게 시행규칙 11조예요. 그러니까 국장에게 제출하는 조사 산정 보고서에 대한 부분인데 시행규칙 11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뭐 평가사 시험 35년 동안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나중에 또 내년부터는 또 한 번씩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처음 나왔습니다. 상급 문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가 되죠? 주택대지 용도 지역, 주건물 구조 층수, 사용 승인 연도, 도로 전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어집니다. 사실 뭐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오면 한 10중 8구는 모두 고르는 게 맞긴 한데 장담은 못하죠. 이럴 때 모르겠으면 놔두고 마지막에 OMR 카드 본 다음에 가장 없는 번호 한 번호 골라 찍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하죠. 정답은 5번.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15번. 요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앞에 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를 그대로 준용한다 보면 되거든요. 말만 비주거용이에요. 이제 그림책 얘기할 때 주택하고 겹치지 않는 거 특이한 부분만 얘기했거든. 나머지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주택에 대한 거에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오는데요. 봐요. 일단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죠. 주택으로 본다면 단독주택의 표준주택이 되겠죠. 그러면 임시사용 승인일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그렇죠? 단가, 번가 대형 용역구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하죠? 용역구사라고 해서 사용 승인일, 임시사용 승인일 포함해 공시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비주거용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2번이죠. 나머지는 다 우리 주택에 빗대어 본다면 똑같은 내용들이라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정답은
2번. 그래서 표준주택 공시사항에 대한 부분과 같은 내용이에요.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지가 공시 설명입니다. 토지의 가격 공시죠. 옳은 것은.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일이 아니고 30일이겠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단위 면적은 3.3이 아니라 1제곱미터. 그렇죠? 그리고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라고 한다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표준지 공시지가, 그렇죠? 단가, 면형, 표주 입원, 목역도, 시행영산, 지목하고 용도지역과 도로 상황도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또 나온 거야, 결론적으로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사항 또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위에 나왔던 표준주택, 무슨 뭐 등등 표준지 공시사항은 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격공시법 문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공시사항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에 드는 비용의 몇 퍼센트? 50% 이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국고에서 보조하게 되겠죠. 요즘은 또 잘 뜨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부분도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어서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요. 한 문제 정도, 그렇죠? 요거 14번 문제가 조금 상급 레벨의 문제가 딱 보여집니다.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은 좀 쉬웠어요.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징계 종류가 아닌 걸 물어봤는데 이걸 이분이 틀렸네요. 징계 종류의 견책 들어가요. 자격 정지가 없는 거지. 정답은 5번이죠. 그렇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견책이죠. 과거에 징계 종류 물어볼 때 경고라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야, 이건 정말 치사하게 자격 정지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자격 정지는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어지겠죠. 사소하지만 언제든지 정확히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얘기하죠. 관계법규 득점의 방법은 뭐 어려운 거를 많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까먹지 않기 위해서 흐름 파악하고 스토리 파악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외워야 할 걸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외워가지고는 안 외워지고요. 체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점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14번, 18번 감정평가 법인 문제가 나오네요.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뭐 항상 나온다는 거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답은 2번이 되어지는데요. 2번이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했다. 거부 방해한 걸 가지고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우리가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장부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는 아닌 거죠. 그렇죠? 뭐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를 했다든가 평가 사수를 안 맞춰놨다거나 뭐 이런 경우 등일 때가 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사유가 되어지겠죠. 이처럼 2번이 되어지겠고 나머지는 뭐 항상 드린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19번 감정평가사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내용에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매번 물어보는 문제 중이고 이것도 학급 문제 중에 하나인데 또 나왔어요. 이번에 제가 교육연수와 관련된 거 등록할 때 그렇죠? 실무수습 한 교육연수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교육연수는 징계 중에서 견책이 아니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렇죠? 뭐라고요? 징계 중에서 등록 취소라거나 뭐하죠? 업무 정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연수 의무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정답은 2번인 거죠. 그렇죠? 아까 앞에 문제도 이걸 맞췄다면 앞에 것도 맞췄겠죠. 그렇죠? 쉬운 문제인데 좀 오해하신 분이 있네요. 감정평가법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항상 드리던 말씀이고요. 20번. 국유재산법이죠. 국유재산법의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빵꾸 내용 옳은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국가 외의자가 국가의 무상으로 이전 보는 순간 이건 기부 찬합이구나. 국가 외의자가 국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허가 대부계약 같은 거 없었는데 사용수익 점유했다. 무단점용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이건 일반이건 변상금을 부과하죠. 그 다음 총괄청이란 뭘 얘기하는 거죠? 기획, 재정부 장관 얘기하는 거죠. 기장. 그죠? 정답은
3번이 되어지겠죠. 아주 쉬운 학급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걸 틀리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봅시다. 내용에서 보시면 21번. 국유재산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라고 나와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국유재산법에 대한 부분 용어 정의할 때 매번 얘기했던 건데, 정부 시설에서 사용되는 궤도 차량으로서 뭐하죠?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 폐지가 됐다. 그러면 포괄적 용도 폐지가 됐어도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행정의 용도가 폐지돼서 일반됐다고 해서 그게 국유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국가의 공물, 국가의 사물 차이지 둘 다 국유는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어지고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 나머지도 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거 없는 문제였고요. 22번.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 사용 허가인데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다. 그럼 중앙관서회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였더라도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승인하였다면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경장용이다라고 한다면 매번 얘기하죠.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다음 3번. 중앙관서회장은 허가받은 자가 해당 재산을 보존을 게을리했다면 철회할 수 있으니까 옳은 것은 정답이 3번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4번. 허가, 관하여서 이 법에 규정된 거를 빼면은 민법을 준용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당사자로 하는 법률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시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그 법에 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이 조금 많이 낯설었을 거예요. 5번 지문이. 이거는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관서회장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요거는 배우지 않은 지문입니다. 배우지 않은 지문이지만 요거 몰라도 맞추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시행규칙의 19조에 있는 지문입니다. 정답이 명백해서 뭐 이건 몰랐어도 문제 없는 지문이고요. 13번. 일반 재산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뭐라고요? 일반 재산. 요번에는요, 정말 흔치 않게 일반 재산의 매각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봤어요. 일반 재산 매각. 오랜만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보다는 봅시다. 일단 옛날에 나왔던 정답과 비슷한 유형이 한데 봐요. 포인트는 매각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매각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그러면 매각 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사유를 물어본 거거든요. 이 문제가요. 그런데 요 나와 있는 사유는 국가가 매각한 일반 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아니에요. 분할 납부하는 경우, 그렇죠? 분할 납부하는 경우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전혀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분할 납부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번 물어봤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맥을 또 파악을 못했으면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요거 3천만 원 초과할 때 5년 내에 분할 납부하는 거는 개정된 거 바로 나왔네요. 작년 23년에 12월 12일에 바뀐 거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기간 같은 거 30년, 20년 나오는 부분이었고 맨날 그 정도 풀어볼 수 있겠죠. 넘어가서 이제 건축법 좀 봐봅시다. 건축법은 요번에 한 문제가 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은 뭐 매번 하는 거, 옳지 않은 거, 쉬운 문제였습니다. 일단 특수구조 건축물을 물어봤는데요. 기둥과 기둥이 몇 메다? 20m 이상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중개사 문제가 떴었는데 용어 정의 몰아서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용도 분류, 매번 얘기하는 거.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분류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용도 분류죠. 그럴 때 장례설 나오는데 장례설은 우리가 산업등설군이죠. 공장 같은 거에서 사망사고 많다 보니까 장례설은 산업등설군에 들어가는 것이지 문화집회설군이 아니라고 했었죠. 이것도 뭐 매번 하던 내용. 근데 중개사 평가사에 정말 처음 나온 게 이거예요. 특별 가로구역.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이걸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특별 가로구역은 이제 도로 이제 옆에 있는 건물을 좀 아름답고 이쁘게 줘보자. 그렇죠? 특별 건축구역은 좀 각이 달라요. 이건 도로 옆에 있는 건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별 가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라고 돼 있는데, 그럴 때 도로 옆에 있는 건물을 효율적이고 경관상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법을 배제하고 완화하는 규정이 있어요. 특별 건축구역과는 조금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특별 가로구역이라고 요걸 냈네요. 전 이번 시험에는 건축 협정이라는 걸 낼 줄 알고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거 안 나오고 어이없이 특별 건축구역에 뭐다? 비스무리한 특별 가로구역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디에서? 경관지구예요. 경관지구. 아니면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관련 부분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럼 경관지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틀린 거예요.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리고 니은에 접한 대지에 일정 구역이 나와 있는데 니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죠. 뭐다? 경관지구와 문화지구 안의 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관련된 부분이 되어지겠고요. 이거는 건축법에 나오는 상급 문제로서 처음 나온 부분이라서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법의 77조의 2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쨌건 앞으로 당분간 안 나오겠지만 이건 좀 낯선 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 볼 때 처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몇 개의 평가서는 안 되는데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신경 쓰지 마시고. 27번 이 문제는 매번 강조한 문제. 층간 바닥소음. 그렇죠? 우리 건물의 층간 바닥소음, 소음 방지를 왜 지켜야 되는 거. 제가 할 때 뭐라 했죠? 이거 오다 가공이라고 했죠. 오다 가공 층간 바닥소음 이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그렇죠? 오피스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숙박이든 이종근생이든, 그 다음에 다가구,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에요. 그렇죠? 뭐가 아니고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관에 잠깐 공부하러 가는데 아래 위층 층간 바닥소음은 왜 방지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겠죠. 오다가공. 건축법은 뭐 3개는 다 보던 것이고 저거 특별 가로구역 정도만 처음 보는 게 좀 당황했을 텐데 그런 거는 없는 번호 골라 찍으면 되겠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28번으로 갈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시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도 이제 매번 얘기하는 거 나왔습니다. 일단 지적도 임야도에 그렇죠? 그 지목을 표기할 때 부호 연결 다르지 않은 거죠. 이분도 써놨네요. 천원장차.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 차. 그렇죠? 양어장은 천원장차 아니니까 양.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의 장이죠. 근데 주유소 용지는 예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가야 돼요. 유가 아니라. 그렇죠? 라고 해서 뭐가 된다? 정답은 5번이 되어지겠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29번 등록 전환. 이 문제 굉장히 좀 엣지 있는 문제인데요. 봐요.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등록 전환이 뭐였죠? 임야대장,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는 것이 개발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뭐죠? 토지대장, 뭘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게 뭐가 돼요? 등록 전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4번 좀 봐봐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다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등록 전환은 일단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지는데 아마 요거를 못 찾았으면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넌센스 비슷하게 낸 문제 같아요. 그래서 등록 전환과 관련된 부분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게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하죠?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이러면 안 되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이러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30번. 지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지목. 이번에 지목 문제가 2문제가 나왔어요. 야,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지목 문제가 2-3개 나오긴 하는데 평가사는 4문제밖에 안 되는데 지목이 2문제가 나왔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네요. 어쨌든 봅시다. 쉬운 문제죠. 지목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일필일목의 원칙. 많이 강조하던 거 잡종지 지목이 나올 거라 얘기했었죠. 그래서 소유시설의 부지도 잡종지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라고 나와 있죠. 용도가 바뀌었다. 그럼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그리고 지목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택도 없죠.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승인받는 거 3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다? 지번 변경 승인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반출 승인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승인 3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승인 조항이 없죠. 그래서 보시는 바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디귿리을을 놓쳐가지고 이 양반이 답을 4번 썼네. 그렇죠? 뭐다?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죠. 요즘에 박스 쳐가지고 고르시오 이런 질문들이 은근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진정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31번. 요거는 중급쯤은 돼버려요. 돼보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옳은 거라고 나오죠. 토지 소유자. 그럼 봐요. 토지 대장하고 공유지 연명부라고 뭐를 등록하냐를 물어본 건데 조금 좀 내용을 디테일한 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디테일해도 답이 쉬워가지고 이거는 그렇죠.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거든요. 공공사업에 따라 지목이 도로가 된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합병 신청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신청의 대위라고 하는 조문이잖아요. 제가 마지막 특강할 때 얘기했듯이 정답이 5번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차피 뭐 틀린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 토지 대장에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록합니다. 공유지 연명부 여러 명이 토지를 공유했을 때 연명하는 장부죠. 그러면 소유자 변경 원인도 포함됩니다.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 경계를 직권 결정할 수 없다. 직권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권 등록주의잖아. 지적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지적공부에 바다로 된 토지가 바다로 됐다. 그럼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말소 신청할 수가 없다? 왜 없습니까? 소관청에서 알려주면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하라. 그렇지 않으면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5번이죠.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가 되어지겠죠. 32번 등기법으로 갑시다. 이건 좀 어려웠어요. 등기법 32번은 최상급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중개사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대법원 규칙의 세부 내용을 물어본 문제예요. 우리 매번 얘기하는 거 법인 아닌 사단 이거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법제 26조에 간단하게 이제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이제 세부 항목은 대법원 규칙에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대법원 규칙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봤어요. 실제 실무 관련된 거를요. 그래서 옳은 거라고 나오는데 봐요. 일단 이 법인 아닌 사단 한마디로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러면 대표자 관리인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아니죠.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의무자로 하죠. 그러면 그 비법인 사단을 뭐로 한다?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하겠죠.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법인이었다고 한다면 소재지관을 등기소 등기관이 맞아요. 하지만 비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그림책에 언급돼 있죠,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를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할 때에는 대표자 관리인 성명, 주소를 등기상 기록합니다. 그리고 비법인사단 부분은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 신청은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 대법원 규칙의 67조에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 정보 통지를 합니다. 이것도 대법원 규칙 108조 2항인데요. 이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인도 아니죠? 비법인이죠. 그럼 뭐하죠? 업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등기필 정보는 그 대표자 관리인에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명의는 이제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가지만 그게 업무상 문제로 본다면 그 등기필 통지 같은 거는 대표자 관리인에게 통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 규칙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맞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 되어주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33번.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내용으로서 옳은 거라고 나오죠. 권리에 관한 등기 옳은 거. 뭐 답은 쉬워요. 임차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정지조건부, 그러면 청구권 보존할 때 가등기할 수 있죠. 그렇죠? 정답은 몇 번? 내용에서 1번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임차권을 정지 조건부 설정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는 경우 가등기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되어지겠고요. 2번입니다. 2번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직권말소입니다. 직권말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임을 확인했다. 포인트는 이거죠. 등기가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을 발견했다. 등기를 마친 후에. 그렇죠? 그러면 직권말소한다는 거 나오잖아. 직권말소는 절대적 각하일 때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관할 위반,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걸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건 뭐다? 옳지 않아요. 그죠?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관 직권말소할 수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 관할 위반이라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걸 때 얘기하는 거지 신청할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발견한 건 아니죠. 그리고요. 환매특약 등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할 때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환매특약 등기는 그냥 부기등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해관계상 승낙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물어보고 있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 대판 수시, 그렇죠? 대장 등본 등에 의해 가지고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다 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증명한다 이전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 보존 등기 안 됩니다. 대판 수시 중에 대장 등본 등에 의해서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등의 경우일 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 처분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잖아. 우리가 이의 신청 하면 등기 말소 처분으로 정지된다? 아니죠. 이의 신청 부분은 집행 정지효가 없죠. 그렇죠?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이거는 한 문제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급 정도 문제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번. 등기법령상 등기사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오죠. 일단 이거 답이 되게 웃겨요. 봐봐요. 뭐냐면 등기관은 사무를 처리한 때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해 줘야 된다? 아니 무슨 007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거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법제 11조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안 그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건 답은 2번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 정도. 나머지는 뭐 항상 드리는 말씀 어려울 거 없습니다. 35번. 그러면 구분 건물 문제, 이 문제도 뭐 항상 하던 말입니다. 맨날 우리가 구분 건물 표제부 등기, 권리의 등기 하면서 매번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라고 나오는데 기억나시죠?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소유권 이전,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이런 거 안 됩니다. 대지권 등기가 됐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죠. 그렇죠? 항상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1번 지문은 저번 작년 문제기도 했잖아요. 구분 건물이면 맞아 건물 표제부에는 도면번호 기록한다니까. 이거 33회 때가 물어봤던 지문이었잖아요. 이거. 그렇죠? 맞는 지문인 거죠. 그래서 항상 다 보던 내용들. 그리고 구분 건물은 일동 전부의 하나의 등기 기록을 쓰지만 부동산 고유번호는 전유 부분마다 있는 거 알고 있죠. 등기 기록은 전체로 보지만 등기 기록은 하나 기록을 쓰지만 전유 부분마다 고유 번호는 있어야지. 그래야 구분이 되지. 그렇죠? 혼동하지 마시고. 36번. 동산 채권 등에 관한 법률 담보 등기입니다. 담보 등기. 이번에 제가 앞에 거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 담보 등기를 물어보지도 않을까 싶었습니다. 문제 어렵진 않습니다. 장래 취득할 동산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목적으로 담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근이죠. 단독 신청 사유는 우리 등기법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했죠.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뭐다? 갱신하려면 그 존속기간 만료 전후 1개월 내? 아니 만료 전에. 문장 웃기죠. 만료 전에. 그렇죠. 이렇게 연장되게 신청하면 되고요. 또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로 인한 등기라고 한다면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지 의무자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등기 의무자가 돌아오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가지고 웃긴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담보 목적물의 동산이 멸실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멸실 등기 아니라 말소 등기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건 인적 편성주의이기 때문에 동산이 멸실됐으면 목적물이 없어진 것이지 이에 대한 부분에서 멸실 등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말소 등기라고 쓰긴 썼는데 이걸 속였네. 담보권자건 이에 대한 부분은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보권 설정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면 옳지 않죠. 담보권 설정자일 수도 있고 담보권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정답은 2번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고 마지막 정비법 좀 봅시다. 정비법 두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요. 이 문제는 뭐 쉬운 문제였어요. 정비사업입니다. 옳은 거. 첫 번째 기본 정의가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대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대요. 그럼 이건 뭐다? 재개발이 아니라 이건 재건축이죠.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도 있죠. 분할도 되고 떨어진 거 결합도 되고 연접해 있는 거 통합도 되고. 그죠? 또 관리처분 계획으로 사업 끝나서 건축물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이건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죠. 자, 매번 얘기했죠. 정비법은 재건축을 물어보는 건지 재개발을 물어보는 건지를 정말 잘 구분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답은 4번이겠네.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고 사업시행계획에는 임시 거주시설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 포함돼야 되죠. 사업시행계획. 매번 강조하던 거.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이면 20인 미만이라고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뭐 할 수 있죠?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이 질문도 꽤 잘 나오는 질문이죠. 정비법의 37번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이니까 충분히 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작년도도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상급의 레벨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개발 조합이죠. 재개발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사항 중 시군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신고하고 변경. 그렇죠? 제가 수업할 때 그림책에 이제 오른쪽 밑에 부분에 얘기했었는 건데 그때 얘기한 게 이거였죠. 토지 등을 팔았어요.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돼요. 조합원 교체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총회 해가지고 인가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상곤 씨가 집을 판답니다. 토지를 판답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웃었지 그때. 경미신고. 일단 니은 번은 경미신고로 일단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니은 번이 안 들어가 있는 뭐가 되죠? 이거는 일단 다 틀린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뭐가 되죠? 착오임이 명백하다. 누가 봐도 경미로 보입니다. 그럼 기역, 니은이 들어가줘야 하니까 어쨌든 이거 틀린 거죠. 그리고 그냥 봐도 조합의 명칭 같은 거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 숫자 들어간 게 틀리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비구역이 소소하게 바뀌는 경우라고 한다면 경미로 신고할 수 있지만 이게 10% 이상 10% 이상으로의 변경은 뭐가 되어진다? 제외가 되어집니다. 10% 미만으로 변경됐을 때는 경미로 봐주는데 10% 이상 경미는 뭐가 되죠? 내용에서 제외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답은 뭐가 되죠? 기역, 니은, 리을의 4번이 정답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에서 시군 등에게 신고하고 한다. 총회도 필요 없고 인가받은 걸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군 등에게 신고하고 한다. 경미한 사항 변경. 이건 나중에 또 중개사 같은 문제에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세팅해 주시고요. 39번입니다. 또 옳은 거네요. 정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라고 나오죠. 이것도 조금만 이해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 봐봐요. 우리 정비구역에 지정권자 얘기할 때 기억나요? 특시, 특도, 시군은 직접 정비계획 만들어 직접 구역 정한다. 그리고 구청장 등은 그죠? 특광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해라. 그러면 광역시 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만들어 특광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되죠? 광역시의 군수니까 누구에게? 직접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장에게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청장 등은 특광에게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한다. 시군 등의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용도만 바꿔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개발자 3번 지문은 뭐냐면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조문이에요. 그럼 해제해야 한다는 조문은 어디부터 어딘지 봐야 되겠죠. 사업 시행 뭐하죠? 인가 시청하지 않았다. 3년 되는 날까지. 그럼 뭐가 되죠? 지정개발자가 시행자 지정일로부터가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고 나서 3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하야하는 조문은 이 조문은 조합에 한정합니다. 지정개발자가 시행자 지정됐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X가 되어지겠죠. 이 조문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정답이 이제 5번이다. 4번이다.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대한 부분, 정비계획에 대한 입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제가 그림책에도 왼쪽 중간쯤에 얘기했었어요. 이건 조금 중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상 정도. 그렇죠? 정비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상태 존속? 아니죠. 해제됐으면 환원되는 게 기본이죠. 환원 간주. 매번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중상 정도 된다. 좀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 40번.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이것도 중상 정도. 정비법이 한 문제만 쉬웠고요. 지금 세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비는 진짜로 아주 어려운 건 두 문제. 그 밑에는 한 문제 정도 있는 거고 쉬운 거 하나 있는 거고. 그만 항상 얘기하죠. 관리 처분 계획을 물어보고 있는데 정비법은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꼭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거라고 나와 있죠. 일단 봐봐요. 재건축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이 있기 전, 사업이 있은 후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평가할 때 누구한테 의뢰하냐면 시군 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과 그 다음에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해서 선정 계약한 뭐하죠? 1인 이상에 대한 부분. 얘네들이 구한 거를 뭐다 우리가 산술 평균에서 판정하게 돼 있어요. 감정력을. 근데 오해하지 말 거. 시군 등이 선정 계약한 1인에 대해서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번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된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군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등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죠? 조합총회 의결은 거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시군 등이 선정 계약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합총회에서 뽑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1번이죠. 옳은 거. 두 번째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변경한다면 경미죠. 매번 그림책 왼쪽 밑에 얘기했던 거. 경미라서 인가받지 않고 내용 등을 신고하면 된다라고 했던 부분. 총회도 필요 없고. 세 번째.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왔네 이거? 그렇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치사해.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 협의하라. 협의 안 되면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 청구 소송 수용 재결 신청 같은 거 한다고 얘기했었죠. 90일. 여긴 다음 날 속였네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사 평가액은 뭐하죠? 시군 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법인 등의 평가한 금액으로 산수평균한다. 2인 이상으로 가는 건 뭐다? 이건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등을 얘기하는 거죠. 재건축은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시군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은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책의 왼쪽 밑에 있었죠. 그리고 절차상으로 봤을 때 시장군수 등이 직접 관리처분계 수립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공람, 의견 청취에 대한 부분을 생략한다고 나와 있는데 생략 조항이 시군 등이 직접 관리처분계를 수립하는 경우가 생략 조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일 때 위에서 봤던 요거 경미신고 있죠? 경미신고 사항일 때가 공람하고 의견 청취를 뺄 수 있는 것이지 시군 등이 직접 관리처분계 수립한다고 해서 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비법은 아무래도 요번에 좀 지문도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4문제 중에 2문제는 최상으로 어려웠던 문제 같고 한 문제는 중상이고 한 문제는 하급이었던 거죠. 그리고 요번에 그 시험 문제 나온 걸 보니까요. 요번에 우리가 1, 2, 3, 4, 5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답수가 몇 개인가 하면 다 세봤더니요. 요번에는 7개에서 10개더라고요. 7개, 8개, 7개, 10개. 그렇죠. 8개 이렇게 나왔어요. 정답수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일 때는 답을 다 체크해보고 가장 없는 번호 골라 찍으면 돼서 7개에서 10개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 배분 되는구나. 그런 점도 한 번 정도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회 감정평가사 우리 문제 감정평가 관계복귀에 대한 문제를 1시간 동안 좀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더 훑어본 다음에 아무래도 뭐 점수가 하나도 부족하신 분들은 이해 시청할 거 없습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좀 더 이번 주 내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제가 다음 카페나 하우패스 공고문 통해 가지고 올릴 테니까 이해 시청하실 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한 서너 번 읽어봤는데 아직은 발견을 못했어요. 그렇죠? 별다른 거를.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셔서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2차 시험까지 오늘 한 방에 쫙 붙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합격해서 꼭 감정평가사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바람 관계복귀였습니다.